네, 반갑습니다. 호랭입니다. 오늘도 녹화 방송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제 옆에는 손푸망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호랭님. 윤석열 당선이 됐는데도 분위기가 좀처럼 바뀌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네. 수도권 분위기 좀 어떻게 보세요? 요즘 부동산 분위기? 이 서울시장 분위기를 이야기하려면은 지금 상황이 어떤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시점인가를 보시면 아는데, 어쨌든 상승장을 오래 끌고 온 지금 시점이고, 이거를 정부 입장에서도 계속 못 잡다 보니까 최악에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까지 쓴 상황이죠. 대출 총량 규제까지.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유동성을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주면서 억제해 온 상황이고, 근데 올해 초반에 어쨌든 대선 이벤트가 있으면서 관망세로 다 돌아서는 상황이고,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 부동산 정책들을 내기 시작한 상황이라서 저는 지금의 이 상황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앞으로 한 달 한 달 흘러갈수록 지금보다 거래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2월, 3월이 완전 바닥을 찍었잖아요. 네. 이거는 그럼 부동산 시장이 계속 거래량이 이렇게 없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다 문제가 생기겠죠. 왜냐면 뭐 사람들이 이사를 안 다니고 대출을 안 하고 은행에 돈을 안 빌리고 하면 부동산 잡자고, 부동산 적폐들 잡자고, 아니면 부동산 시장 오르는 거 잡자고 돈의 흐름을 다 계속적으로 막아버린다? 그거는 부동산 잡자고 경제를 죽이는 거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될 수는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부터 이 총량 대출 규제는 뭐 길면 6개월 뭐 이상, 그 이상을 못 가고 계속 풀릴 것이다. 왜냐하면 그전 정권들을 계속 공부를 해보면 총량 규제는,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 특히 이제 다주택자들 말고 실수요자들에 대한 것은 절대 오래 못 갔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그래서 2월, 3월부터 대출은 계속 좀 일부 은행부터 풀고 있고 하고 있는 상황이 나서 지금보다는 당연히 거래량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이벤트까지 있죠. 2년 전에 8월 달에 계약갱신권 이벤트까지 있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 지금 맞물려 떨어지면서 하반기 어쨌든 서울 전세 매매 시장보다 전세 시장은 조금 많이 들썩거리며 올라갈 것이 당연히 예상이 되는데, 지금 벌써 그렇게 실제로 보이죠. 한번 보여드려도 됩니까? 네,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서울의 전세고요. 이게 막대 그래프가 서울의 전세 매물수입니다. 이게 이제 전세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은 이때까지 전세 매물이 쫙 없다가, 전세 매물이 없다가 늘어나면서, 늘어나기 전까지 이때 보시면은 이때가 이제 매물의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게 9월 달까지죠. 그 이후로 지금 하위가는 바로 정체되면서 이렇게 되죠. 이 시점 이벤트가 그게 뭐냐? 서울의 이 전세 가격을 멈춘 게 뭐냐? 그게 대출 규제인 거죠. 대출 총량 규제로 돈 자체를 묶었기 때문에, 난리가 아니었죠. 네, 돈 자체를 묶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급격하게 매물이 이렇게 쌓이면서 가격이 못 오르고, 매물들이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매물들이 쌓이면 계속 경쟁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내 매물 먼저 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계속 내려갔던 겁니다. 그게 확실하게 이렇게 눈으로 보이죠. 그게 실제로 눈으로 보이는 거고, 보시면 이때 언제죠? 3월 18일입니다. 사실 이때부터 일부 은행들이 전세 대출을 이제 완화해주기 시작했어요. 숨통이 조금 트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대통령 당선도 있었지만 3월부터 전세 대출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풀렸기 때문에 호가부터 먼저 이렇게 올라갑니다. 매물들 약간 줄어들면서. 이제 그런데 최근에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계약갱신법을 공약으로 되돌리겠다라고 했죠. 완화하겠다, 어쩐다. 그런데 다주택자 입장에서 그러면은 그게 확정이 되고 나면 전세 가격을, 그러면 혹시나 그 확정 전에 전세 재계약을 하면 또 이게 그전 법을 또 따라갈 수도 있고, 그런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전세 맞추지 말고 조금 더 늦추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보시면은 매물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네. 실수요자들이 어쨌든 전세 대출이 풀리면서 이제 전세 계약을 하면서 매물들이 줄어드는 것도 있겠지만, 다주택자들, 임대인들의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매물들이 이렇게 지금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가격이 지금 바로 이렇게 올라가죠. 여러분들이 보는 데이터로 보시면은 이런 것들을 잘 캐치를 못할 수가 있는데, 저는 사실 이 부동산 데이터로 어떻게 시장을 빠르게 분석할까만 몇 년 동안 연구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주식 차트는 정말 변동성이 많고 맞출 확률도 낮은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그 분석하는 기술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부동산 쪽은 그런 남 놓고 기억자도 못 읽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수준이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특히 하위 전세가가 지금 조금 더 가파르게 오르는 것 같아요. 예.
상위보다. 그거는 일단은 금매로 일단은 하위가가 먼저 떨어지기 시작했고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일단은 싼 거부터 찾잖아요. 그죠? 전세는 비싼 것부터 찾지 않잖아요. 그죠? 전세는 싼 거부터 찾기 때문에 가격이 싼 거부터 먼저 탁탁탁 없어지면서 이제 그렇게 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다른 게 지금 보시면은 매매는 좋은 질문 주셨는데 매매는 이렇게 보시면 상위가가 가파르기가 더 크죠. 네, 매매는 또 그게 다르죠. 네, 매매는 이제 실제로 시장이 그렇게 강하게 되면 좋은 매물들, RR들부터 뭐 보통 먼저 사시려고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그런 매물들이 먼저 이렇게 상위가부터 먼저 치고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갭이 갭은 지금 뭐 서울을 투자로 들어가는 상황은 아니죠. 일단 서울 평균을 보더라도 지금 6억 갭이 이제 6억입니다. 6억. 갭이 6억입니다. 6억. 갭이 평균으로도 6억이기 때문에 사실 뭐 서울은 정말 돈 많으신 분들, 뭐 15억 이상 대출 안 되시는 분들도 지금은 계속 매수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눈으로도 보이는 게 서울의 이제 구별로, 동별로, 평당가별로 이렇게 이제 분위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대학 배치표 같습니다. 네, 대학 배치표 서울대 의대. 네, 어쨌든 보실 거는 이게 매물 건수입니다. 보시면은 서초구 반포동 위에 이제 엄청 잘 나가는 동네죠, 비싼 동네죠. 근데 매물 수가 지금 많지 않은 상황이죠. 근데 가격은 계속 치고 나갑니다. 네. 그죠? 대부분 이래요. 뭐 서초동도 마찬가지고 매물이 크게 많이 없고 가격은 크게 뭐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네, 매물 수가 보시면 그렇죠. 매물이랑 가격 수가. 근데 보시면은 재밌는 거는 서울의 모든 시장이 그런 게 아니라 저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뭐 이렇게 사실 그 지역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 저도 서울 살 때 이 아래 동네 살았습니다. 중랑구, 도봉구 쪽으로 한번 이렇게 가보면 매물들이 늘어나고 있죠. 파란색 매물들이 늘어나고 있죠. 좀 떨어졌고요. 매매가도. 네, 매매가도 떨어지고 대부분 많은 지역들이 매매가도 떨어지고 매물이 많은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6월 1일이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6월 1일 전에 얘네들을 정리하고 똘똘한 애로 살려면 정말 돈이 많지 않는 이상 나머지 애들을 정리하고 또 합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들이 아마 좀 더 반영이 돼서 이런 애들은 지금 매물이 쌓이면서 가격이 못 올라가고 이런 애들에서 이제 매물들이 나와서 정리해서 또 더 지금 이제 또 더 똘똘한 한 채 서울의 상급지가 또 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재건축 재개발 이슈 포함해서 그런 것들에서 그래서 참 이게 한 바퀴 더 도는 분위기. 진짜요? 네. 한 바퀴 더 도는 분위기가 될 거고 물론 시간이 걸릴 겁니다. 또 다시 얘가 못 멈추면 강남이 못 멈추면 갭이 또 벌어지겠죠. 강남 접근성이 있는 애들이 또 저평가가 되는 시기가 올 거고 시간이 지나게 돼서 또 이걸 못 멈추면 그 갭을 또 메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때까지 2014년부터 갭 메우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갭 벌리고 갭 모으기를 하지만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밀려나는 거거든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시장은 또 그렇게 돌아갈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서 방금 보여드린 데이터는 시장을 조금 짧게 보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보는 데이터고 제가 시장을 길게 전망을 할 때 보는 거는 본질만 봅니다. 본질. 네. 그 본질이 바뀌지 않았으면 나머지 단기적인 정책이나 뭐 이런 기준금리 변동이나 뭐 갑자기 다주택자 매물들이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은 정말 단기적인 거예요. 3개월, 6개월 만에 다시 어떻게 보면 눌림목만 잠깐 만들었다가 그냥 그 진폭만 잠깐 생기고 본질이 힘이 남아있으면 결국에 다시 끌고 간다고 저는 보고 사실 오늘 이 후랭이 TV 찍기가 조금 걱정스러웠던 게 뭐냐면 대부분이 사실 전문가분들이 말하는 것과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서울시장의 본질이 많은 전문가분들이 사실 공급이 부족하다. 재건축 재개발 풀어야 된다. 네,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시거든요. 그게 정부도 그렇고 공급이 지금 문제는 공급이다라고만 공급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급을 해결하겠다라고 초점을 맞추시는데 제가 보는 뷰는 다릅니다. 서울시장은 일반 지방 부동산처럼 공급 수급의 밸런스가 깨져서 가격이 움직이는 구조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의들은 많이 이야기하는 게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결국에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산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깨지면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똑같으면 가격이 안 오르고 멈춰 있겠죠. 근데 이 수요가 더 커지면 가격은 올라가겠죠. 상대적으로 공급보다 수요가 더 커지면 가격은 올라가겠죠. 근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수요 자체가 엄청나게 커버리면 공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급은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 개념이 좀 어려우시면 제가 서울 수도권의 우리나라 인구가 절반이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투자자가 아니라 다 실수요자라고만 본다고 하더라도 경기도 인천에 사는 사람들이 실수요로 서울의 가격을 살 수 있다면 들어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 다 서울이죠. 결국에 경기도 인천은 대체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실수요로도 살고 싶은 곳이 서울이에요. 그만큼 수요가 실수요만 하더라도 큰 건데, 문제는 실수요라는 거는 사실 그만큼 수요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공급으로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요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실수요가 있고 가수요가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이 가수요가 문제입니다. 뭐냐면 부산, 대구, 제주, 거제, 진주, 경남, 창원 전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돈만 생기면 가지고 싶은 아파트가 어디냐? 서울. 라고 물어보면 서울입니다. 예. 우리나라 전 국민이 돈만 생기면 가지고 싶은 곳이 서울입니다. 그만큼의 대기 가수요가 다 갖고 싶어 하는 곳이 서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서울이라는 곳은 실수요 플러스 가수요가 이 공급으로는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해하셔야 되는 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원래도 비쌌어요. 하락장에도 비쌌어요. 지방들보다는 훨씬 자기들의 임금에 비해서 사기는 비쌌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샤넬백처럼 흔하게 돈이 없으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고 하지만 돈이 없으면 사지 못하는 겁니다. 돈을 풀어버리면, 야, 너희 500만 원씩 다 줄게. 샤넬백을 엄청 갖고 싶어하는 여성분들한테 500만 원씩 다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샤넬백 사러 뛰어가겠죠. 네, 그게 서울 시장입니다. 그게 서울 부동산 시장이에요. 사실 저는 그거를, 이게 왜 궁금했냐면, 이거 잠깐 보여드리면, 조금 길게 보여드릴게요. 1986년부터 보여드릴게요. 1986년도부터 녹색이 서울의 입주 물량이고요. 이게 파란색이 매매 지수입니다. 보시면은 그런 얘기들 하죠. 입주 물량만 보면 된다. 그게 만능이다. 인구수 곱하기 0.05 해서 선을 그어가지고 그 위로 입주 물량이 많으면 공급과잉이니까 가격이 내리고, 그죠. 그 만능 법칙이 왜 서울에는 안 통하냐. 그게 저는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몇 년 전부터 공부를 했었고, 그 답을 찾으려고 계속 저는 분석을 했었는 건데,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공급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파란색 매매가는 내리지 않죠. 이렇게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면 몇 년 동안 적은데도 불구하고 하락이죠. 엄청나게, 몇 년 누적 공급 물량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상승. 달려버리죠, 그냥. 미친 듯이 달려버립니다. 그죠? 그러면 이전 장에 사실 이렇게 하락장에 공급 물량이 이렇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락이죠. 왜 이게 안 맞냐? 이게 반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맞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급의 사이클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금융 자산 시장의 사이클을 따라갑니다. 돈의 공급의 영향은 제가 왜 얘가 가격에 영향을 못 미치는지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공급이 변수 자체가 너무 작아서 상대적으로. 그리고 가격 자체가 비싼 상황이라서 돈이 풀리지 않으면 걔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실제로 제일 위에 빨간색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게 이게 통화량의 M1, M2를 나누기 위한 유동성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 아까 제가 제 이론을 설명을 드린 게 뭐냐면,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이게 이제 평균선이거든요. 유동성의 1986년부터 40년 동안의 우리나라 유동성 크기의 평균입니다.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렸냐는 게 이 평균보다 이렇게 많이 높게 있으면 돈이 많이 풀린 거예요.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황이죠. 평균보다는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황이 상승하죠. 평균쯤 오거나 평균보다 이렇게 돈이 적게 풀린, 시장에 돈이 안 도는 상황이 되면 지지부진하네요. 네, 지지부진하죠. 선을 한번 그어드릴게요. 여기까지 지지부진하죠. 이렇게 지지부진합니다. 근데 이렇게 돈이 또 많은 상황이 오죠. 풍족하네요.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꽝 올라가네요. 꽝 올라가죠. 미친 듯이 달려버리죠. 네. 그리고 또 돈이 없는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지부진 하락하죠. 근데 지금 또 어떻게 돼요?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유동성은 커져 있었고, 근데 코로나가 오면서 이렇게 빵 달린 거거든요. 보면 이렇게 달리죠. 모양도 되게 유사한 통화량 움직임하고. 아까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게 서울은 왜 그러냐면 실수요자들의 필수제의 개념보다는 가수요라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산, 우리 코인으로 돈 벌든 주식으로 돈 벌든 어쨌든 돈 벌면 에셋 파킹을 부동산에 다 하잖아요. 그렇죠. 안전자산을 생각해서.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아파트 부동산을 많이 샀다는 소식을 좋아요. 들으셨죠. 중국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돈들이 가수요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규제도 적고 안전하고 잘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는 돈들이 꾸준히 들어오고
오르게 되면서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천, 경기도는 볼 것도 없어요. 서울이 오르면 얘네들이 경기도, 인천이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니라 서울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따라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머리가 가는데 팔다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듯이 시간 문제지.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게 그러면 이 통화량 이 산출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계산은? 한국은행 통계 시스템에 가시면 수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M1 그 나누기만 M2? 나누기만 하시면 됩니다. 한국은행 통계 사이트 가면 M1, M2 이제가 있습니다. 지금 통화량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지금 네. 곳곳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네. 미국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 이제 미국에 거의 종속되다시피 하니까 금리가요. 그럼 유동성이 M1 나누기 M2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당연하죠. 있어 보이는데 그럼 집값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요? 하방 압력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그런 하락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지금 당연히 나와줘야 되는 시기고 그런 분들이 없으면 다 상승만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분들이 조금 조심해라고 하는 시기도 맞는 거고 제가 보기에도 지금 서울시장은 고평가는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가격 자체는. 근데 고평가됐다고 해서 그게 하락한다는 거랑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고평가, 저평가 시기를 가는 거고 이번 장에는 훨씬 더 고평가로 갈 거고 가고 있고 이게 추세입니다. 계속 돈이 이제 저는 그래서 그런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지금 계속 더 늘어나느냐 아니면 점점 줄이고 있느냐가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이게 증감률이거든요. 요 막대 그래프가 증감률이고 요 막대 그래프 증감률을 쉽게 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선을 그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의 크기는 실제로 2020년 6월부터 코로나가 19년 이때 시작해서 엄청나게 유동성이 엄청나게 빵 터졌다가 그 이후로부터 점점 전체적으로 추세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M1, M2의 크기도 내려오고 있죠. 크기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승을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1986년도거든요. 1986년도가 지금 이제 36년 전인데 최고 유동성이 많이 풀렸던 시기거든요. 이때가 63빌딩이라고 친다면 지금 거의 롯데 시그니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사실 평균이라고 치면 이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룸이 좀 있네요. 룸이.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자 급격하게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리먼 브라더스, IMF. 이거 아니면 시장에 조금씩 위협을 주면서 금리 올린다, 금리 올릴 거다. 주식시장 일단 그러면 이제 조금 휘청거리고 지금이 그런 시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구두로 협박을 하면서 시장 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면 위기가 오지 않는 이상, 리스크가 있어서 위기가 오지 않는 이상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몇 년이 걸렸죠. 금리 올리면서 내려오는데 몇 년이 걸렸죠. 지금도 그래서 경제 위기가 터지면 이게 이렇게 꼬꾸라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리스크는 있어요. 근데 경제 위기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잖아요. 그걸 언제까지 기다리느냐인데 그렇게 경제 위기가 사실 오지 않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내려온다면 2년, 3년 이 속도로 본다고 하더라도 2년, 3년 빠르다고 하더라도 2년 정도는 더 유동성이 그만큼 많이 풀린 시기를 우리는 거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본질이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나머지 애들은 그냥 그거는 일시적으로 경책이든 뭐든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 유동성이라는 게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미국 시장하고 연계돼 있고 글로벌 시장하고 연계돼 있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부도 정부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다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면 금융위기나 쇼크가 없다면 그래도 한 2, 3년 정도는 좀 더 이런 상황이 유지될 것 같다라는 비유이신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계속 모니터링을 해 나가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롯데 시그널까지 올라온 상황이라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다. 저기서 떨어지면 좀 아플 것 같긴 하다. 떨어지면 아프겠지만 정말 내가 지금 하락을 한다고 자신 있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게 이렇게 유동성이나 뭐 경제 금융 위기가 지금 안 좋고 금리가 안 좋아서 경제 위기가 온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렇게 확신 있고 자신 있으시면 리버스 2X를 숏에 베팅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숏에 베팅을 하느냐? 안 할 겁니다. 안 하죠. 경제 위기를 자신들이 그렇게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이제 글로벌하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은 지방 부동산 시장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고 상승의 끝을 맞추기는 훨씬 더 어려운 거고. 자, 그러면 지금 롯데 시그니엘입니다.
서울 실수요자들, 무주택자 또는 이제 뭐 갈아타기 수요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실수요의 관점에서는 내 집 마련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울 기준이면? 그러니까 참 이게 답답하죠. 근데 실수요자 분들 중에서 내가 여력이 된다. 근데 지금 연끌은 조금 무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내 소득이 사실 그거를 이자를 내고 생활을 못할 정도로 빠듯한 상황인데 그걸 연끌을 해서 지금 매수를 한다. 그거는 조금 너무 조금 리스크가 큰 것 같고, 그런 분들이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맞벌이도 하고 있고 연봉도 어느 정도 되고 이게 사실 어느 정도 금리가 올라가고 리스크가 터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애들 이제 지금 어리니까 여기서부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이 동네에서 다 살 거다. 진짜 그런 실수요자다. 그러면 사도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실수요를 하고 나면 결국에 이게 하락장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10년이 지나서 이게 가격이 안 오르고 그대로다.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그대로다고 하더라도 실수요자들은 거주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세로 살더라도 대출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대출 이자를 내야 되고, 그러면 전세 대출 이자는 금리에 영향을 안 받습니까? 월세를 살더라도 앞으로 월세는 더 가파르게 더 올라갈 겁니다. 그 거주 비용까지 생각하고 중간에 이사 다니고 이사 비용 생각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면 마음 편하게 하시는 분들 말고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 집 사시는 것도 상급지로 갈아타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강남이 이렇게 뛰어가는 걸 잡지 못하면 그게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시간 문제지 걔네들은 번질 겁니다. 이하 동문? 네. 그러니까 물론 수도권이라는 게 국지적으로 크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입주 물량이 많거나 하면 약간씩 휘청거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일시적인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 따라갑니다. 경기도 인천은 서울 경기도 인천은 한 도시예요. 서울 따로고 경기도 따로고 인천 따로가 아니라 걔네들은 그냥 한 큰 광역도시 수도권이라는 도시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이 장이 이번에 길어지다 보니까 뭐 인천은 안 온다 하지만 다 오르고 같이 오르잖아요. 시기의 문제지 오를 애들은 이제 다 오르는 거예요.